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희입니다. 이번 시간 경매 수업할 사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인천 부평 대주 파크빌. 자, 인천 물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부평구 십정동 인천 부평 대주 파크빌 13층 13층 물건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18.1평. 전철역이 부근에 있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위치가 좋은 물건이라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물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난 유사한 어떤 낙찰 사례에는 어떻게 기록됐을까,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지역이라서 한번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대지권 4.7평. 이거 보면 대략적인 그림이지만 상가가 있고 주거용 물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건축됐기 때문에 대지권은 굉장히 좁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대지권 4.7평밖에 안 됩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이고 사건 접수는 작년 4월달 그리고 5월 11일 날 또 예정돼 있으니까 거의 1년 정도 됐죠. 4월 6일 날 1차 진행했는데 유찰됐습니다. 현재 35일 전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누구 이래가지고 왜 6명, 그러니까 여러 명의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한 여러 명의 소유자,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는 어떤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이 경매 접수돼서 진행하는 동안 어떤 특이한 이해관계자, 우리가 주목해서 좀 더 분석해 봐야 될 어떤 관계된 이해관계자,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신청인, 경매 신청인, 채권자, 보정서 제출, 경매 신청 절차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문건 접수 또는 뭔가 보정하거나 어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 보입니다. 등기소 등기 필증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집행관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나오는 것이고 낙찰자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신청인 주소 보정서 제출, 교부권자들 교부 청구 제출, 미납 청구 교부 청구서 제출, 이런 것도 세금 안 내 가지고 교부권자가 교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조회 회신 제출, 상대방 겸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변경 신고서 제출, 여기까지 납니다. 임차인의 흔적, 어떤 점유와 관련된 기타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점유관계 조사서 보겠습니다. 자, 점유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을 받고 그 점유권을 가져오기 위한, 점유권을 자기 앞으로 가져오기 위한 어떤 방해되는 이해관계자나 또는 등재되지 않은 점유자가 있다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찰 전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채무자, 소유자 점유라고 점유관계조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조사해 보니까 소유자를 만났다. 자, 그리고 부동산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임대차 관계는 없다. 실제로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물건에는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상세 페이지 보면 소유자 누구누구 외 6명, 채무자 누구누구 외 6명, 소유자와 채무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상속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소유자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가 소유자 중에 한 분이 사망하셔가지고 이것이 상속됐다. 그래서 소유자가 이렇게 많아졌고 그들을 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받았는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대출을 아니고 어떤 개인 채권자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매에 이르게 되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받는다면 그렇다면 매수인이 무엇을 인수하게 될 것인가?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하죠. 등기사항이 인수할 거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모두 소멸된다. 자,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는 이 강제경매입니다. 저당권이 하나 있네요. 저당권이 여기 있습니다. 저당권. 여기 대부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회사에 대출을 받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자, 여기 어쨌든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강제경매가 말소 기준 등기가 아니라 근저당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 1채권자로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근저당 위에 있는 것은 소유권과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자, 낙찰받는다면 이 날짜 2018년 1월 2일 이 근저당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자, 물론 강제경매 신청 이것도 소멸됩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없어진다. 자, 따라서 등기 기재 사항에 인수될 거 없다. 자,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소유자가 채무자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예상이 되고 실제로 대출을 받았던 근저당권자는 어떤 대부회사다. 자, 거기까지 대출을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일단 신용도가 좋지 않았을 것이고 뭔가 소유자들 사이에 의견이 달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채권자 1근저당권자가 대부회사라는 것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은 줍니다. 그럼 이 관리비가 어떻게 연체되어 있을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거 나중에 명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임차인 신고 없었습니다. 실제 점유자도 소유자 세대라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그럼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 진행하기 인도 명의 신청을 할 것입니다.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한 250 이상 들 겁니다. 따라서 한 200 정도 이사 비용을 주고 협의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내보낼 수 있다면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사비를 주더라도 그렇게 내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장에 나와 있는 같은 물건, 같은 평행대 보면 2억 2천, 1억 8천, 2억 8천, 아니요, 2억 1,800, 그리고 2억 1천. 이게 제일 저렴한 매물입니다. 5층 2억 1천. 그리고 중층 뭐 2억 2천.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호가가 제일 많고, 자, 이 호가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가격인가를 보기 위해서 거래 사례를 보니까, 자, 2억 1천, 2억 900, 2억 750, 뭐 2억 2천도 있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2억에서 2억 1천 사이의 가격이 많더라. 자, 작년에 어떻게 이어졌나 보니까 올해 가격뿐만 아니라 작년 가격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보면 2억에서 2억 1천 사이 많이 있고요. 간혹 2억 1,700, 2억 1,750, 2억 1,50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상태에 따라서 2억 1천에서 2억 2천 사이도 있고 특별히 좋지 않은 물건 내부 상태가 좋지 않다면 2억에서 2억 1천 정도다. 자, 이 물건의 내부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2억 1천에서 2억 1,500이더라. 이 정도 가격 사이. 따라서 거래 가능한 금액은 2억에서 2억 1,500 정도가 실제 매매를 한다면 거래 가능한 금액 범위다. 자, 낙찰 사례. 자, 낙찰 사례 찾아보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2020년에 와서는 아예 없었고 2019년 1월 달에 이 부근 십정동에 마지막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갖다 붙여서 비교하기는 그 유사성과 수요자들의 어떤 판단, 수요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 물건이 아니면 지금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것도 할 수 있겠다는 어떤 대체제로서의 어떤 그 유사성이 별로 없는 물건들의 낙찰 사례가 2019년, 18년도에 있었습니다. 지금 시기의 어떤 수요자들의 생각을 읽어내기는 거리가 멀습니다. 사용하기가 좀 그런데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두 가지 이 정도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의 질이 낮은 물건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 낙찰
분석 데이터 낙찰가율,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즉, 이 데이터는 낙찰가의 범위는 맞출 수 있을지언정 정확한 분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자,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들이 좋지 않은 데이터다. 다만 데이터의 질이 좋든 나쁘든 자,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은 이렇게 분석하고 예측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수업하는 내용이라서 두 개만 가지고 분석합니다. 자, 2019년 1월 31일과 18년 10월 30일 날 에버그린 동암 신동아 낙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22.2, 25.7. 방향은 둘 다 동향입니다. 2차에 낙찰되었고 에버그린은 3대1, 이거 한 동짜리고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인기가 없을 거라고 감안해서 제가 봤는데 실제로 3대1밖에 되지 않았다. 동암 신동아는 9대1. 조금 살만하고 세대수가 있다 싶으면 수요는 있다는 것이죠. 시장의 수요는 어느 정도 살아있을 것이다. 다만 인기 없다면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 감정가는 이러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정가보다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이 조금 높았습니다. 자,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자, 조금 높았다는 것은 감정 시점과 매각 시점, 대략 한 7, 8개월 정도 이 사이에 가격에 큰 변화는 없었다. 자,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자, 이거 시세 대비 87과 91. 가중평균 구해보면 한 9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인천 부평 대주 파크빌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 아주 근접해 있는 물건들에 대한 분석인가, 시기적으로는 가까운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 가깝고 유사할수록 이 물건이 적용했을 때 적중률이 높다. 그러나 이 데이터들은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어쨌든 한 90.7% 정도,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정도더라. 자, 이거를 적용해보면 한 1억 8,5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상한가 2억 1,500 정도 적용해보면 1억 9,800. 따라서 이 물건의 예상 낙찰가도 매매 가능한, 거래 가능한 금액의 어떤 하한가, 상한가처럼 이 물건을 얼마의 가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낙찰가는 1억 8,500에서 1억 9,800 정도 사이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천 물건은 제가 몇 번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업을 유튜브에서 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생소하시더라도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수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